차가운 새벽 공기가 통유리창에 부딪혀 소리가 되어 내렸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넥서스 이노베이션 타워 최상층 강민준 대표의 집무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성격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책상 위 모니터 여러 대가 뿜어내는 푸른빛만이 그의 날카로운 얼굴,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6해였다. 한서연 그녀가 연기처럼 사라진 지, 그의 심장의 일부를 도려내고 그의 세상을 흑백으로 물들인 채 떠나버린 지 꼭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준은 대한민국 IT 업계에 살아있는 신화였다. 24살에 넥서스를 창업해 불과 10년 만에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냉혈한, 완벽주의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결단력은 그를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누구도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높은 벽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얼음장 같은 그의 가면 뒤에 6해 전 그날에 멈춰버린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매일 밤 그는 이 거대한 유리성에 홀로 갇혀 그녀의 흔적을 곱씹었다. 함께 웃고 함께 코드를 짜고 미래를 약속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그녀. 배신감과 상실감이 뒤섞인 채 골마 터진 상처는 여전히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그때였다. 고요를 깨뜨린 것은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메인 서버 현황판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경고음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외부 침입 감지, 방화벽 레벨 5 돌파. 강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넥서스의 보안 시스템 이지스는 그가 직접 설계한 철옹성이었다. 국방부의 시스템보다 더 견고하다고 자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패. 지금까지 그 어떤 해커도 이지스의 3단계 방화벽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그런데 5단계가 돌파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성문이 활짝 열렸다는 의미였다. 즉시 그의 개인 단말기로 보안팀장인 오진혁 상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표님, 정체불명의 침입입니다. 패턴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현황판 앞으로 다가섰다. 수백만 줄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보통 사람이라면 어지러움을 느낄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침입자의 경로를 쫓기 시작했다. 보통의 해킹과는 차원이 달랐다. 파괴나 정보 탈취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내부 구조를 샅샅이 훑어보고는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피해 상황은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게 이상합니다. 파괴된 데이터도 유출된 정보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스템 효율이 2.3% 증가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시스템에 불필요한 찌꺼기 코드를 정리하고 최적화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오 상무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팀이 몇 달간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단 몇 분 만에 해결하고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이자 압도적인 실력 과시였다. 로그 기록은 전부 지웠습니다. 흔적도 없이. 저희가 추적할 것을 예상하고 여러 겹의 가상 경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팀원들이 역추적하고 있지만 남미의 서버를 거쳐 동유럽의 인공위성으로 다시 아프리카의 통신망으로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유영하고 있습니다. 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강민준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침입자의 코드 구조를 그렸다. 간결하면서도 우아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완벽한 논리로 짜인 알고리즘. 마치 잘 쓰인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코드의 흐름, 이 독특한 변수 설정 방식,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잊었던 익숙한 필체를 다시 마주한 듯한 기시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조연, 그의 입술 사이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한서연, 그녀 역시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였다. 그녀가 짜던 코드가 꼭 이랬다. 효율성을 극단까지 추구하면서도 그 안에 자신만의 철학과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독특한 스타일. 강민주는 스스로의 생각을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올 리 없었다. 그녀는 6년 전 넥서스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라졌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그녀가 그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리에서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모두 손떼. 강민준이 단호하게 명령했다. 네, 대표님, 하지만 내가 직접 잡는다. 오 상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자신의 개인 워크스테이션으로 돌아갔다. 키보드 위로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오르자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경영자 강민준이 아닌 프로그래머로서의 그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보안팀이 만들어 놓은 추적 프로그램을 모두 닫아버렸다. 침입자는 그들의 방식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전공법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새로운 콘솔 창을 열고 직접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침입자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최적화된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덧치자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침입자의 코드를 역으로 분해하고 그의 사고방식을 읽으려 애썼다. 마치 뛰어난 체스 기사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는 것처럼 그는 상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찾았다. 수백만 개의 코드 더미 속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변칙.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서명에 가까웠다. 특정 소수와 암호화된 좌표값을 결합하는 방식. 그것은 과거 그와 서연 단둘만이 알던 암호 체계였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우연일 리 없었다. 세상에 이 암호를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죽었거나 혹은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녀. 그리고 강민준 자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암호화된 좌표값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라이벌 기업의 연구소도 외국의 정부기관도 아니었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주거지역의 주소였다. 금방이라도 재개발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 함정인가 이런 곳에 그런 실력을 가진 해커가 있을 리 만무했다. 자신의 추적을 교란하기 위해 일부러 흘린 가짜 정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떨쳐낼 수 없는 미련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라도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눈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비서에게 짧게 한마디만 남긴 채 집무실을 나섰다. 오늘 모든 일정 취소해. 그의 검은색 세단이 새벽의 안개를 가르며 서울의 심장을 빠져나갔다. 화려한 강남에 마천루를 뒤로 하고 차는 점점 낡고 오래된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앞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금이 간 낡은 5층짜리 아파트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이곳이란 말인가?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해커가 이런 초라한 곳에 숨어 있다고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좌표값이 가리키는 3거리 2호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분노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혹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라면 그는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3층에 도착했다. 낡은 복도 끝에 녹슨 철문 삼각의 2호가 보였다. 그는 문 앞에 멈춰 서서 가쁘게 차오르는 숨을 골랐다. 지난 6년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왜 떠났는가? 정말 배신한 것인가?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낡은 벨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역시 잘못 찾아온 것인가? 그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선 순간이었다.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이 덜 깬 듯 살짝 잠겨 있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한서연의 목소리였다. 강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문을 마주했다. 잠시 후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시간이 멈췄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24살의 모습 그대로인 한서연이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맑은 눈동자. 그녀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놀란 듯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유령이라도 본 듯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강민준 씨,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만 가지의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뱉어낼 수 없었다. 그저 6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을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시선을 아래로 잡아끄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서연의 다리 뒤에 숨어 고개만 빼꼼 내민 작은 아이. 하얀 피부와 커다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강민준을 놀랍도록 빼닮은 남자아이였다. 아이의 시선은 강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작은 손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로고가 새겨진 어린이용 태블릿 PC가 들려져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강민준이 방금 전까지 사투를 벌였던 바로 그 코드들이 무지갯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6해의 세월, 배신, 사라진 연인, 그리고 자신을 꼭 닮은 아이, 천재 해커.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눈앞에서 충격적인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유령의 정체는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시간의 흐름이 멎어버린 듯한 복도. 강민준과 한서연 두 사람 사이에는 6년이라는 길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그저 망연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강민준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 같았다. 분노, 배신감,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눈앞의 현실에 대한 경악스러운 충격까지. 온갖 감정이 뒤엉켜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한서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어떻게 이곳을, 어떻게 자신을 찾아냈단 말인가. 지난 6년간 죽은 듯이 숨어 지내며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제 다리 뒤에 숨은 아이 레어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세상이자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유일한 보물이었다. 팽팽한 정적을 깨뜨린 것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따위는 알지 못하는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서연의 다리 뒤에 숨어있던 레어가 작은 고개를 빼꼼 내밀며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가 민준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 대신 맑고 총명한 빛이 가득했다. 아이는 잠시 민준의 얼굴과 자신이 들고 있던
태블릿 속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아저씨, 넥서스 대표님이 맞아요. 인터넷에서 본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아직 앳됐지만 그 발음은 놀라울 만큼 명확하고 논리 정연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주문처럼 멈춰있던 세상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 강민준의 심장이 쿵하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넥서스 대표님이라는 단어는 그가 지난밤 내내 쫓았던 유령의 정체가 바로 이 작은 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쐐기였다. 그는 간신히 시선을 내려 아이를 보았다. 자신을 축소해 놓은 듯한 얼굴.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물었다. 아니, 윽박질렀다. 설명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한서연. 그의 목소리에는 6년 묵은 원망과 분노가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고 비난하고 있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서연이 간신히 말을 내뱉었지만 민주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칠게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현관에 그의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안온했던 작은 공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집안은 그의 예상대로였다. 좁고 낡았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햇살이 드는 작은 창가에는 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은 평범한 아이들의 그림과는 사뭇 달랐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로켓과 별들 옆에 복잡한 회로도와 알고리즘 순서도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민준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다. 낡은 부품과 전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는 마치 고철상에서 주워온 부품들로 조립한 듯한 기괴한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 하지만 민준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저것은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극한까지 커스터마이징된 천재의 작품이었다. 여러 개의 구형 서버를 병렬로 연결하고 직접 제작한 냉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의 회사 지하에 있는 수백억 원짜리 슈퍼컴퓨터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와 독창성은 그 어떤 전문가의 것보다 뛰어났다. 그 시스템 앞에 놓인 작은 의자, 그리고 그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어린이용 공룡 잠옷.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내 짓이었어. 민준이 아이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믿을 수 없는 없는 현실에 대한 허탈함에 가까웠다.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았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넥서스 시스템 재밌었어요. 아저씨가 만든 이지스 방화벽은 정말 대단해요. 3단계까지는 꽤 어려웠는데 4단계부터는 패턴이 비슷해서 생각보다 쉬웠어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만든 철옹성을 이 아이는 그저 재미있는 게임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왜 그런 짓을 했지? 목적이 뭐였어? 그의 질문에 레오는 엄마인 서연을 한번 쳐다보았다.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레오야 그만. 서연이 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레오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엄마가 맨날 아저씨 회사 로고를 보면서 슬퍼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슬퍼했다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대체 왜? 민준의 타는 듯한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6년이야. 내가 당신을 찾기 위해, 그리고 당신을 잊기 위해 발버둥친 시간이.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나 내 아들을 데리고. 민준 씨, 왜 떠났어? 그 모든 혐의들, 기술 유출, 전부 사실이었던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내 아이를 말도 없이 낳아서
이런 곳에서 키우고 있는 거냐고 그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러가 놀라 그녀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그제야 민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가 보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정을 억눌렀다. 얘기해.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6년 전 박성진 이사는 그녀에게 위조된 증거를 들이밀며 협박했다. 넥서스의 기술을 훔친 스파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으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사라지라고. 만약 강민준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강민준과 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다. 그녀는 진실 대신 그가 납득할 수 있는 거짓말을 택해야 했다. 무서웠어요. 뭐가? 모든 게요. 당신의 세상, 당신의 성공. 나는 그 옆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아이까지 생긴 걸 알았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당신의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반은 진심이고 반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전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 냉소가 어렸다. 짐, 그래서 내 아이를 훔쳐서 6년 동안 숨어 지냈다고. 그게 나를 위한 거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려는 건가? 말해봐.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 당신을 협박했나? 돈 때문에 떠난 건가? 민주는 차라리 그랬기를 바랐다. 차라리 누군가의 협박에 못 이겨 떠난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민준에게 배신에 대한 인정처럼 느껴졌다. 그때 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는 민준과 서연 사이의 무거운 공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었다. 아저씨, 넥서스 시스템에 나쁜 벌레가 살아요. 아주 깊은 곳에 숨어서 데이터를 조금씩 먹고 있어요.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벌레라니 무슨 말이야? 유령 같은 거예요. 제 시스템으로는 꼬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스터지아라이다. 아주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고 있었어요. 제가 시스템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벌레가 지나간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알려주려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제 방식대로. 레오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 흐름도가 나타났다. 민주는 화면으로 다가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말은 사실이었다. 누군가 이지슨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커널 레벨에 접근하여 극소량의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빼돌리고 있었다. 너무나 교묘하고 은밀해서 최고의 보안팀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정보 유출. 아이의 놀이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보안 헐점이었다.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다. 내부자, 그것도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급 권한을 가진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6년 전 서연에게 덮어 씌워졌던 바로 그 혐의. 어쩌면 그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파편들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설명할 수 없는 내부의 적.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 듯. 단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이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서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넥서스를 위협하는 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다. 무엇보다 그는 2번 다시 그의 아들을 놓칠 수 없었다. 짐 싸,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네, 당신과 이 아이 나랑 같이 가야겠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린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제발. 서연의 목소리에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민준의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박성진의 감시망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였다. 그것만은 절대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서연의 저항을 무시하고 레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얘야, 이름이 뭐니? 레오요. 강러.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강이라는 성씨가 민준의 심장을 다시 한번 후벼 팠다. 민준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냉혈한 CEO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복잡한 표정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레오. 지금부터 아저씨랑 같이 갈까? 아저씨 집에는 레오가 좋아하는 컴퓨터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좋은 컴퓨터가 있단다. 그걸로 아까 말한 그 나쁜 벌레같이 잡아보지 않을래. 레오의 눈이 별처럼 빛났다.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컴퓨터와 흥미로운 퍼즐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었다. 레오는 엄마를 돌아보며 기대에 찬 눈으로 말했다. 엄마가요. 내 가서 나쁜 벌레 잡아요.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남자의 단호한 시선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6년간 쌓아 올린 그녀의 작은 성벽이 그의 등장 단 몇 시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일어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낼 수 없어, 한서연. 당신이 숨기는 게 무엇이든 내가 전부 알아낼 거야. 그리고 내 아들 다시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두지 않아. 그의 선언은 지난 6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시작될 그들의 잔혹하고도 필연적인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였다. 강민준의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심장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한서연은 뒷좌석에서 잠든 레오를 꼭 껴안은 채 창밖의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6년 만에 다시 돌아온 서울은 낯설었다. 화려한 넌사인과 마천루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레오와 함께 숨어 살던 낡은 아파트의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눈부시지만 차가운 별세계였다. 그녀의 옆에는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운전에만 집중하는 듯 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턱선에 잔뜩 들어간 힘이 그의 내면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짐작하게 했다. 서연은 차라리 그가 소리치고 화를 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이 무거운 침묵은 그녀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왔다. 반면 두 어른의 복잡한 심경을 알 리 없는 레오는 민준의 차에 타자마자 신기한 듯 내부를 둘러보다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만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민주는 말없이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잠든 레오를 안아들었다. 서연이 놀라 자신이 안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6년 만의 재회는 이런 식으로 그녀의 모든 의지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내부가 펼쳐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다. 내부는 온통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차가운 금속성의 소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최첨단 기기들이 완벽한 질서 속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거대한 쇼룸 혹은 주인을 닮은 얼음 궁전 같았다. 민주는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가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레오를 옮겨 눕혔다.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는 그의 모습은 서연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낯선 모습이었다. 잠시 후 그는 방에서 나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서연을 마주했다. 이제 말해.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더 낮고 차분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서연은 직감했다. 뭘 말씀이세요? 변명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했어. 누명을 썼다고 누가 왜 어떻게? 증거는 그는 마치 검사처럼 그녀를 신문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이 차가운 공간 안에서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증거는 없어요. 그들은 아주 치밀했어요.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내가 해명하려 할수록 더 깊은 함정에 빠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쳤다. 네.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지? 내가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민준의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차마 그를 쳐다볼 수 없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무서웠다고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 리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할 터였다. 그땐 그럴 경황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러가 생긴 걸 알았고 아이를 지키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내 아이를, 민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아이를 나한테서 훔쳐서. 그게 당신이 말하는 지킨다는 것의 의미인가? 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민준은 깊은 한숨과 함께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답을 구하는 것을 포기한 듯 보였다. 대신 그는 거실 벽 한쪽을 향해 손짓했다. 그러자 매끄러운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안쪽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워크스테이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집무실을 축소해 놓은 듯한 최첨단 시스템이었다. 레오가 말한 벌레라는 것. 확인해 봐야겠어. 당신도 이리 와. 아직 실력 녹슬지 않았겠지. 그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프로그래머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배신자일지는 몰라도 그녀의 능력만큼은 진짜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어차피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리고 레오가 위험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다. 6년 전 창업 초기에 작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코드를 짜던 시절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창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는 러가 발견했다는 데이터 유출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모든 로그 기록을 지우고 여러 겹의 위장술로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다. 젠장꼬리가 잡히질 않아 민준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화면을 지켜보던 서연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거기서 왼쪽 세 번째 서브루틴. 데이터 패킷 전송 기록을 시간대별이 아니라 패킷 사이즈별로 재정렬해 줄 수 있어요. 민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가 말한 대로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무작위로 흩어져 있던 것처럼 보이던 데이터들 사이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3시 33분 정확히 33kB의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외부의 특정 더미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민준이 놀라움과 경탄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당신이 만든 이지스 시스템의 특징이잖아요. 완벽한 보안을 위해 모든 것을 암호화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 내부에 아주 미세한 부하 패턴이 생겨요.
보통 때는 노이즈에 섞여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반복되면 그 부하 패턴이 증폭되죠. 낚시꾼이 아주 미세한 찌의 움직임을 보고 입질을 알아채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것은 이지스를 설계한 강민준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이었다. 아니, 허점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특성이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그 시스템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가 함께 있을 때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 보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에 아주 잠시나마 과거에 익숙한 공감대가 흘렀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느끼던 짜릿한 희열. 서로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감탄하던 순간들, 그때였다. 언제 잠에서 깬 것인지 러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걸어 나왔다. 아이는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운 코드들을 보더니 이내 눈을 반짝이며 그들 옆으로 다가왔다. 와, 이거 아빠 컴퓨터예요. 진짜 좋다. 레어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단어에 민준과 서연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서연이 당황하며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레오는 천진난만하게 말을 이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강민준 대표님이라고. 서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레오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거짓 하나 없이 맑고 투명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 하지만 지난 6년간 아이에게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가르쳐 온 여자. 강민준의 머릿속이 다시 한번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레어, 이 신호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겠니? 아빠가 길을 열어줄게. 민준이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는 레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다. 레어는 신이 나서 의자 위로 올라갔다. 네, 문제 없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기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민준이 거대한 방화벽에 길을 내고 적의 추적을 교란하면 서연이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여 경로를 예측하고 레어가 천재적인 감각으로 그 길을 파고들어 적의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것은 완벽한 팀플레이였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손발을 맞춰온 최고의 팀처럼 몇 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또다시 충격적이었다. 신호의 종착지는 경쟁사도 외국의 해커 조직도 아니었다. 바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중 하나인 데이터 백업 및 관리 회사의 서버였다. 내부 소행인 건 확실하군.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적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정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레오가 발견한 벌레는 실제 않은 위협이었다. 그리고 6년 전 서연의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한 배를 타야만 했다. 민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서연을 마주 보았다. 좋아. 일단 당신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어. 너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신과 아이는 내 보호 아래 여기서 지낸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마. 이건 명령이야. 그것은 화해가 아니었다.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태롭고 필사적인 휴전 협정.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도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진실을 밝히고 아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6년의 강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들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적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의 발밑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라는 살얼음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강노라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시간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속도로 흐르는 듯했다. 낮 동안 강민준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냉철한 CEO로 돌아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회의를 주재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완벽한 포크페이스 뒤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그가 펜트하우스의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오롯이 한 여자의 전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저녁 식사가 아닌 차가운 모니터 불빛과 키보드 소리, 그리고 한서연과 레어 두 천재 해커가 벌여놓은 데이터의 전쟁터였다. 그들의 일상은 단조로운 패턴을 그렸다. 서연과 레오는 낮 동안 펜트하우스의 작전실에서 밤새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격 루트를 구상했다. 민주는 회사에서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분석에 필요한 물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은 세 사람이 유일하게 가족처럼 마주 앉는 시간이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식사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넥서스 데이터 백업 자회사 서버에 숨어 정보를 빼돌리는 유령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찾았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의 데이터 로그 창 중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금 흐름이 이상해요. 이 자회사는 지난 3년 동안 매 분기 말에 서버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명목으로 유럽의 한 페이퍼 컴퍼니에 거액을 송금했어요. 액수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회계 감사팀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민준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회사는 내가 직접 승인한 곳인데 보안 컨설팅 분야에서 최고로 알려진 곳이다.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회사 등기부등본을 추적해봤는데 주소지는 버진 아일랜드의 한 사서함으로 되어 있었어요.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죠. 그때 반대편에서 레고 블록으로 우주선을 만들던 레오가 불쑥 끼어들었다. 엄마, 그 회사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쓰는 비밀 채팅방이 있어요. 민준과 서연의 시선이 동시에 아이에게로 향했다. 비밀 채팅방이라니. 응. 넥서스 내부 메신저 말고 외부 암호화된 채널을 써요. 제가 회사 사람들 통신 패턴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려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이는데 몇몇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아주 이상한 통신 기록을 남겼어요. 그걸 따라가 보니까 비밀 채팅방이 나왔어요. 레오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와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아이가 직접 코딩한 것으로 보이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잡아낸 몇 개의 아이디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 아이디들은 모두 데이터 백업 자회사의 핵심 임원들과 그리고 넥서스 본사의 최고위급 임원 몇몇의 것이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박성진 이사. 강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박성진. 그는 민준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자 넥서스의 창업 초기부터 동고동락해온 동료였다.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사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 그가 내부에 적일 리 없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박 이사가 이럴 리 없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녀에게 박성진이라는 이름은 6년 전의 악몽 그 자체였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민준과 레오를 버리고 떠나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 민준 씨, 그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무슨 말이야? 6년 전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협박했던 사람. 바로 박성진 이사였어요.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증거 없는 주장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6년간 쌓인 불신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당신이 공경에 처하니까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제발. 제 말을 믿어줘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차가운 벽이 세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한 걸음 가까워지는가 싶으면 과거의 상처와 불신이 어김없이 발목을 잡았다. 다음 날 강민주는 복잡한 심경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박성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박성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로 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요즘 회사 시스템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가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민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읽을 수 없었다. 별일 아닐세. 신경 써줘서 고맙군 박 이사. 민주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하며 그를 지나쳤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박성진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적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넥서스가 야심차게 준비 중이던 차세대 인공지능 비서 코어의 출시를 앞두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핵심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가 미세하게 변조되거나 학습 데이터가 오염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프로젝트 팀이 밤을 새워 오류를 수정하면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마치 누군가 내부에서 정교하게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는 듯했다. 모든 것은 시스템 과부에 의한 우연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민주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경고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마침내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세 사람은 작전실에서 적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레오는 박성진이 사용하는 암호화 채널을 뚫기 위해 자신만의 코드를 짜고 있었고, 민중과 서연은 코어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며 사보타주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쩡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완벽한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동시에 비상전력 시스템이 가동되며 붉은색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졌다. 정전인가 민준이 의아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건물은 자체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외부 전력이 끊겨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비명이 들렸다. 레어. 민준이 놀라 돌아본 곳에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는 레어의 작은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거대한 창문이 굉음과 함께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어야 할 창문이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밤바람이 거실 안으로 휘몰아쳐 들어왔다. 레어 이리 와. 민준이 몸을 날려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들었다. 동시에 그는 손목의 단말기를 이용해 강제로 시스템을 제어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힘겹게 움직이던 창문이 멈춰 섰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달려와 레어를 품에 안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너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다.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언제든 빼앗아갈 수 있다. 그림자 속의 적이 보내는 소리 없는 메시지. 서연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6년 전의 공포가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박성진. 그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상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아는 악마.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레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조명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결심한 듯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전부 말해줄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6년 전 그날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날 당신의 코어 초기 버전 발표를 앞둔 날이었어요. 박성진 이사가 저를 따로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내가 코어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조작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메일 통화 기록, 입금 내역까지.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해서 내가 봐도 내가 범인인 것 같았죠.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역시 그 증거들을 봤었다. 그리고 그녀를 의심했었다. 그는 내게 선택권을 줬어요. 모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든가.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저항하려 하면 당신과 그리고 내 뱃속에 있던 우리 아이까지 해치겠다고 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어요. 그는 정말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난 너무 무서웠어요, 민준 씨. 당신을 잃는 것도 아이를 잃는 것도.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지키고 아이를 지키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져야만 했는지, 왜 6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는지, 왜 그토록 두려움에 떨었는지. 강민준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그것은 서연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6년 동안 감쪽같이 자신을 속여 온 박성진에 대한 증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믿어주지 못하고 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위로이자 그의 모든 것을 건 맹세였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6년간의 외로움과 공포스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림자 속에 있던 적은 이제 명확한 얼굴을 드러냈다. 강민준과 한서연 두 사람의 위태로운 휴전은 끝났다. 제이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공동의 적을 향한 모든 것을 건 전쟁만이 남아있었다. 한서연의 고백이 끝난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그들을 짓누르던 불신과 오해의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강민준, 한서연, 그리고 강러. 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불안한 동거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눈 하나의 팀이자 가족이었다. 강민준의 변화가 가장 컸다. 서연을 향한 그의 눈빛에서 의심과 원망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와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신문하듯 대하지 않았다. 식사 때가 되면 말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었고 밤늦게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6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상처를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서툴지만 진심 어린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적의 정체가 박성진으로 명확해진 이상 그들의 방역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정교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지 않았다. 목표물의 심장을 향해 최단 경로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찾았어요. 레오가 외쳤다. 아이는 며칠 밤낮으로 매달린 끝에 마침내 박성진 일당이 사용하던 비밀 채팅방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 화면 위로 그들의 대화 내용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민준과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끔찍하고 거대한 음모의 전모를 담고 있었다. 박성진은 단순히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보를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넥서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타이탄, 다이내믹스와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이라는 제국을 안에서부터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계획은 치밀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넥서스의 차세대 인공지능 코어의 공식 론칭 행사날. 박성진은 론칭과 동시에 코어의 전체 소스 코드를 타이탄 다이내믹스에 넘기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넥서스에게는 치명타였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론칭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코어의 공식 업데이트 시간에 맞추어 업데이트 파일을 위장한 파괴적인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배포할 계획이었다. 그 바이러스는 넥서스의 모든 기존 제품들을 순식간에 먹통으로 만들고 회사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킬 터였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며 강민주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이었다. 박성진은 강민준의 몰락 위에 세워질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 미친놈, 민준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믿었던 동료에게 발등을 찍힌 배신감을 넘어 그의 광기 어린 계획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6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그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희생양에 불과했던 것이다. 경찰에 알려야 해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박성진은 교활한 놈이야. 이 디지털 증거들은 얼마든지 조작된 것이라고 발뺌할 수 있어. 그는 이미 법망을 빠져나갈 모든 준비를 해뒀을 거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론칭 행사를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얽히고 설키며 격렬한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다. 방어할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맞설 것인가. 이윽고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니, 론칭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의 말에 서연과 러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박성진을 사냥할 거야. 그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그 순간부터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함정을 설계하는 설계실이 되었다. 강민주는 완벽한 덫을 놓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다. 민준이 거대한 터치스크린에 작전 계획을 그려나가며 설명했다. 첫째, 미끼. 서연 씨, 당신이 필요해. 코어의 소스 코드와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심어놓은 추적 장치가 담긴 가짜 소스 코드를 만들어줘. 박성진이 이 코드를 훔쳐 타이탄에 넘기고 그들이 코드를 실행하는 순간 그들의 서버 위치와 접속 기록이 우리에게 전송되도록 산업 스파이 행위의 물증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다시 프로그래머로서의 총기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둘째 역습. 레오, 네가 맡아야 할 역할이다. 박성진이 배포할 바이러스를 가로채서 우리가 만든 백신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하지만 단순한 백신이 아니야. 바이러스가 퍼지는 순간 전 세계 모든 넥서스 기기 화면에 박성진의 음모를 폭로하는 영상과 증거 자료들이 뜨게 만드는 거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범죄를 생중계하는 거지. 레오의 눈이 신나서 반짝였다.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마지막 체크메이트. 그건 내가 맞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연기를 하며 론칭 행사를 진행할 거야. 박성진이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축배를 드는 바로 그 순간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과 기자들 앞으로 그를 데려가는 거지. 그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그것은 대담하고 위험하며 완벽한 계획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승리에 대한 확신과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했다. 작전 실행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그들은 밤낮을 잊고 각자의 역할에 몰두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가짜 코드를 만들어냈다. 민주는 밤을 새워 코드를 짜는 그녀를 위해 커피를 가져다 주고 그녀가 깜빡 잠이 들면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함께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코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은 마치 6년 전 그들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레오는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집중력으로 역습을 위한 백신 폭탄을 만들었다. 아이는 작전 계획을 듣고 나서 세 사람의 모습을 슈퍼히어로처럼 그린 그림을 민준에게 불쑥 내밀었다. 그림 속에서 민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서연은 빛나는 검을 내어는 방패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거대한 괴물이 쓰러져 있었다. 민준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어느 늦은 밤 잠든 레오의 방을 함께 들여다보던 민준이 서연에게 조용히 물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힘들었지만 레오를 보면서 버텼어요. 그리고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매일 기도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6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코요. 론칭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IT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행사장 내부는 미래적인 디자인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차 앞으로 펼쳐질 기술의 향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었다. 대기실에서 무대를 준비하던 강민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그는 귀에 꽂은 초소형 통신 장치를 통해 펜트하우스의 작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서연 씨, 준비됐나?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트로이의 목마는 박성진의 서버에 성공적으로 업로드됐고 레어의 백신 폭탄도 배포 준비를 마쳤어요.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옆에서는 레어의 신나는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 아빠 걱정 마세요. 내가 다 물리쳐 줄게요.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그는 무대 뒤에서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박성진을 흘끗 보았다. 박성진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단두대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곧 마지막 막이 오른다. 민주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회가 아니었다. 그의 회사와 그의 명예와 그리고 그의 가족의 미래가 걸린 마지막 전쟁터였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웅장한 음악이 컨벤션 홀을 가득 메웠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강민준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미래 코어를 소개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 거대한 스크린에는 코어의 혁신적인 기능들이 화려한 그래픽으로 펼쳐졌다. 객석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했다. 하지만 무대 위 완벽한 모습과 달리 그의 신경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 곤두서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통신장치를 통해서는 펜트하우스 작전실의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대표님, 이제 곧 시간입니다. 한서연의 차분한 목소리, 그 뒤로 들려오는 레오의 숨소리와 광클릭에 가까운 키보드 소리. 지금 이 순간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세 사람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거대한 적과 맞서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순서.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맨 앞줄 귀빈석에 앉아있는 박성진과 눈이 마주쳤다. 박성진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그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승리자의 미소였다.
민주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다시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코어는 전 세계 모든 넥서스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동시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펜트하우스의 작전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 경고 메시지를 뿜어냈다. 넥서스의 메인 업데이트 서버를 향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 패킷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온다 엄마 놈들이 와, 레오가 외쳤다. 화면에는 수억 개의 데이터들이 마치 검은 해일처럼 서버를 향해 밀려드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넥서스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태어난 악의로 가득 찬 바이러스 군단이었다. 로 방어벽 올려. 내가 메인 루트를 차단하고 우회로를 확보할게. 서연이 빠르게 명령을 내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며 밀려드는 공격의 파도를 막아낼 방패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레오는 군말 없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할당된 서버 구역에 다중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적의 공격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그들은 넥서스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귀신같이 파고들었다. 마치 내부 구조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했다. 젠장 박성진이 백도어를 심어놨어. 우리가 모르는 뒷문이 있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통신장치를 통해 다급하게 들려왔다. 그는 무대 위에서 연설을 이어가면서도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통해 작전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찾고 있어. 하지만 너무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바이러스는 그들이 쌓아 올린 방어벽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시스템의 심장부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1분도 버티지 못하고 서버가 다운될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찾았다. 레오가 외쳤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방어 전략 대신 가장 단순하고 근원적인 곳을 파고들고 있었다. 바이러스 코드의 가장 깊숙한 곳, 그 핵심 로직에 숨겨진 미세한 패턴. 이 바이러스 작이 복제를 할 때마다 아주 작은 에너지 흔적을 남겨. 마치 발자국처럼.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놈들이 열어놓은 뒷문을 찾을 수 있어. 아이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즉시 레오가 찾아낸 패턴을 기반으로 역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템의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던 유령의 문을 발견했다. 레오 지금이야. 백신 폭탄을 투하해. 알았어. 엄마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레오는 만화 주인공 같은 대사를 외치며 엔터 키를 힘차게 눌렀다. 그 순간 그들이 준비한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레오가 만든 백신은 바이러스가 열어놓은 백도어를 통해 빛의 속도로 넥서스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컨벤션 홀의 박성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타이탄 다이내믹스의 이 부사장과 눈을 맞추며 은밀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의 팀으로부터 코어의 소스 코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며 바이러스 배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직후였다. 강민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무대 위에 강민준은 태연하게 코어의 시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작전실과의 통신이 잠시 두절되었다. 최악의 상황, 그들의 방어가 뚫린 것인가. 바로 그때 그의 귀에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성공했어요. 백신 배포 완료. 그리고 트로이의 목마도요. 모니터 한 구석에 작은 창이 떴다. 서연이 보낸 화면이었다. 그 화면에는 박성진이 보낸 가짜 소스 코드가 타이탄 다이내믹스의 연구소 서버에서 실행되는 모습과 함께 그들의 위치를 알리는 붉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강민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는 진행하던 시연을 갑자기 멈추었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웅성거리던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다. 여러분,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박성진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두운 그림자 또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객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박성진에게 꽂혔다. 모든 위대한 혁신 뒤에는 그것을 시기하고 파괴하려는 비열한 시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오늘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역사상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고객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박성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들이 뿌린 독은 오히려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는 해독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코어의 화려한 로고 대신 나타난 것은 박성진과 타이탄 다이내믹스 부사장 간의 비밀 대화 내용이었다. 자금 거래 내역 기술 유출을 모의하는 음성 파일, 그리고 그들의 범죄 행각을 담은 모든 증거들이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 앞에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저건 박성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조작이라고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나타난 것은 전 세계 모든 넥서스 기기에 동시에 송출되고 있는 메시지였다. 경고 사보타주, 시도 감지 및 무력화 완료. 주모자 넥서스 이노베이션, 박급 박성진 이사. 그리고 그 메시지 아래에는 박성진의 얼굴 사진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컨벤션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성진은 이성을 잃고 출구를 향해 내달렸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강민준이 배치해둔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박성진 씨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해킹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몰락한 배신자는 허망한 눈으로 무대 위에 강민준을 노려보았다. 강민준은 그를 향해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으로 그의 최후를 지켜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준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넥서스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했습니다. 넥서스의 기술과 신뢰는 그 어떤 비열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께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한 기업의 승리를 넘어 정의의 승리를 축하하는 소리였다.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주는 귀에 꽂힌 통신장치를 통해 나지막이 말했다. 끝났어, 서연아. 레어. 우리가 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6년간 그를 짓눌렀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강민준의 폭탄 선언으로 끝난 코어 론칭 행사의 후폭풍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세계의 배신극을 대서특필했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잠시 휘천기는가 싶더니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강민준 대표의 리더십과 넥서스의 압도적인 보안 기술력에 대한 신뢰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 박성진과 그 일당, 그리고 그와 결탁했던 타이탄 다이내믹스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6년 전 한서연에게 덮어 씌워졌던 기술 유출 혐의 역시 박성진의 자작극이었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세상은 이제 그녀를 비운의 천재 프로그래머라 부르며 동정했지만 서연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들이었다. 모든 소음이 잠든 깊은 밤. 강민주는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행사가 끝난 후 이어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이사회 보고까지. 숨 돌릴 틈 없는 하루였다. 현관문을 열자 그를 맞이한 것은 완벽한 고요함이었다. 어둡고 텅 빈 공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 사람이 함께 전쟁을 치르던 작전실의 모니터는 모두 꺼져 있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그녀와 아이가 또다시 사라진 것은 아닐까? 6년 전의 트라우마가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가 다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의 무거운 코트를 받아들기 위해 마중 나온 서연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소파 위에서 담요를 덮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레어의 모습이 보였다.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밤새 애태우며 기다렸을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마른 세수를 했다. 레오는 아빠가 TV에 나오는 걸 보고 한참 좋아하다가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오늘 영웅놀이를 하느라 피곤했을 거예요.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라는 단어가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싸워야 할 적도 풀어야 할 오해도 없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어색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앞으로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서연아, 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야기 좀 해. 그는 그녀를 데리고 통유리창 앞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는 서연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이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렇게 있어야겠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난 6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거칠어진 손이었다. 그 손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깊게 잠겨 있었다.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런 끔찍한 협박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어. 당신이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냉혈한 CEO 강민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당신을 더 믿어줬더라면 우리가 6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내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도, 처음 걸음마를 떼는 순간도,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도 나는 아무것도 함께 해주지 못했어. 나는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자격이 없어.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서연은 가만히 그의 떨림을 느끼며 다른 한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감쌌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따뜻한 위로의 눈물이었다.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도 당신 입장이었다면 나를 의심했을 거예요. 우리는 둘 다 박성진이라는 악마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함정의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해요. 그녀는 민준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지난 6년 물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나에겐 로가 있었으니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어요. 그리고 레오에게 항상 말해줬어요. 내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은 지난 6년간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꺼내놓았다. 서연은 레오를 낳았을 때의 기쁨과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 그리고 가난했지만 아이와 함께여서 행복했던 소소한 일상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녀가 떠난 후 성공의 정점에 올랐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던 공허한 밤들에 대해, 그리고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의 충격과 레오를 처음 보았을 때의 벅찬 감정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6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민주는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았다. 서연아, 레오랑 여기에 있어줘.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숨지도 말고. 내 옆에서, 레오 옆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레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 위로 새벽의 첫 햇살이 비쳐들며 무지갯빛으로 반짝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언덕 위,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준과 한서연,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양손을 꼭 잡고 있는 레오. 이제 강민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냉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대해 설명해주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주는 여전히 넥서스의 대표였지만 더 이상 일 중독자처럼 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저녁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고, 주말에는 레오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코딩 게임을 했다. 차갑고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레오의 웃음소리와 서연의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아바, 저기 봐요. 넥서스 타워다. 레오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우뚝 솟은 빌딩을 가리켰다. 한때 강민준의 모든 것이었던 그의 제국이자 그의 성, 민주는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과 티 따뜻했다.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저 거대한 타워보다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순간이 몇천 몇만 배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의 진정한 성공, 그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인공지능 코어가 아니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잃어버렸던 반쪽을 되찾고 비로소 완전해진 자신의 세상이었다. 강민주는 서연과 레오를 힘껏 껴안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